남편은 나 몰래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전부 시댁에 송금했다. 내 마음은 죽어버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이었다.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다. 의사는 다급하게 수술비를 물었다. 나는 남편의 카드를 꺼냈다. 잔액은 0원이었다. 300원을 제외하고는 카드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나는 의사를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살릴 필요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요. 1.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마치 나를 겹겹이 포장하는 것처럼 하얀 벽, 하얀 시트, 하얀 조명, 모든 것이 눈이 시리도록 가졌다. 마치 성대한 장례식처럼. 나의 장례식. 보호자분. 정말입니까? 박주혁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두개 뇌출혈에 다발성 골절입니다. 이대로 시간을 더 끌면 신선이 와도 구하기 힘듭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는 나를 마치 괴물 보듯 충격과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 시선은 그의 등 뒤 굳게 닫힌 수술실 문으로 향했다. 저 문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으니까. 바로 오늘 오후에 내가 가정이라 불렀던 그 작은 오피스텔에서 박주혁의 손에 의해 직접 살해당했다. 나는 눈을 내려 내 스마트폰의 뱅킹 앱 화면을 보았다. 이체 내역, 수취인, 박주미, 나의 시누이, 시간, 오늘 오후 3시, 금액, 3억 5천만 원, 한 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돈은 우리만의 작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꼬박 3년 동안 모은 계약금이었다. 아니, 우리가 아니었다. 나였다. 그중 2억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비상금으로 쓰라고 신신당부하신 내 혼수였다. 나머지 1억 5천은 지난 3년간 내가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박주혁, 내 남편,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헤매는 저 남자는 그저 명의상의 공동 소유주일 뿐이었다. 나는 그가 돈을 이체할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비굴하면서도 더이 얀양한 미소를 띤 채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자랑했겠지. 엄마, 주미야, 돈 보냈어. 서연우 그 여자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만만했다. 나를 완벽하게 소나귀에 쥐고 있다고. 기억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편의 저질 흑백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내 손을 잡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연우야, 이제 너랑 주혁이는 한 가족이다. 네가 대기업 과장이라 돈 씀씀이가 해플 테니 월급 통장은 이 어미한테 맡기렴. 내가 너희를 위해 잘 모아줄게. 나는 그때 어렸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웃으며 거절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나를 외인, 도둑, 아들과 집안의 돈을 훔쳐간 도둑처럼 쳐다봤다. 그 후로는 끝없는 요구가 이어졌다. 시누이 박주미는 이 집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하자 박주혁은 두말 없이 우리 공동계좌에서 돈을 썼다. 유럽으로 졸업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자 박주혁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우리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 긁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명품 가방을 사야겠다고 하자 박주혁은 여전히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유는 언제나 똑같았다.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턴 절대 안 돼. 아직 애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매번 다툼은 나의 양보로 끝났고 매번의 양보는 무딘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반복해서 베었다. 나를 가장 절망시켰던 것은 내가 임신했던 그 달이었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 연일 야근을 했고 몸이 버티지 못해 유산기가 있었다. 나는 차가운 병상에 홀로 누워 피로 하얀 치마를 물들였다. 의사는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받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 신우이 박주미는 그저 평범한 감기 몸살이었는데 박주혁은 그녀의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을, 여동생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휴대폰을 꺼뒀다고 했다. 아이는 사라졌고 내 세상도 무너졌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 거울 속 초췌한 내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데울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길들일 수 없는 배은망덕한 짐승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내 살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 명의의 큰 자산들을 조용히 부모님께 옮겨놓았다. 월급 통장도 바꿨다. 오직 이 3억 5천만 원만 그와 나의 공동명의 계좌에 남겨두었다.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그라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시험으로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저없이 그 칼을 내 심장에 꽂았다. 오늘 오후 나는 은행에 이체 알림 문자를 들고 그를 추궁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속이려 했다. 이체?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아, 생각났다. 내 친구 중에 재테크하는 놈이 있는데 수익률이 엄청 높아. 거기다 투자했어. 연말이면 2배로 불어날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거짓말을 까발렸다. 수취인 박주미의 이름을 그의 얼굴에 던져주었다. 그는 마침내 화를 내며 본색을 드러냈다. 서연우, 너 제정신이야? 걔 내 동생이야. 곧 상견례 해야 하는데 번듯한 차 한 대 없이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 내가 그렇게 쪼잔하게 굴 일이야? 그 돈 내 돈이야. 내 혼수라고.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 돈? 박주혁한테 시집 왔으면 너도 내 거고 내 돈도 당연히 내 거지. 내 돈으로 내 동생 차 한 대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에 내 고막이 윙윙 울렸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인과응보는 너무나도 빨랐다. 내가 통쾌함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무감각, 끝없는 무감각만이 남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박주혁의 은행 카드를 꺼냈다. 그가 3억 5천을 이체한 바로 그 카드였다. 의사에게 건넸다. 의사가 조회를 하러 갔고 곧 수간호사가 POS기 영수증을 들고 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보호자분, 이 카드에는 4,300원밖에 없는데요. 4,300원, 4,300원이라. 참으로 길한 숫자네. 이것이 박주혁이 우리의 3년 결혼 생활에 남긴 마지막 체면이었다. 나는 수간호사 손에 들린 영수증을, 그 조롱하는 듯한 숫자를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기괴하고 처절하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의사의 충격받은 눈빛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다. 살리지 말라고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살인자 같은 년.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 껍질을 벗겨버릴 테다. 날카롭고 악독한 욕설이 송곳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김영자, 나의 좋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악독함이 가득한 얼굴을 한 박주미가 있었다. 모녀는 바람처럼 내 앞으로 달려왔다. 김영자는 손을 들어 내 뺨을 향해 날렸다. 그녀의 잘 관리된 손에는 빛깔 좋은 비취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팔찌는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주신 것이었다. 김영자는 어른이 차는 게 더 보기 좋다며 내 손목에서 빌려갔다. 그 빌림이 3년째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서였다. 내 몸이 생각보다 빨랐다. 살짝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다. 김영자는 너무 세게 휘두른 탓에 허공을 가르며 휘청거렸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 모습이 그녀의 뒤틀린 얼굴을 더욱 흉측하게 만들었다. 네가 감히 피해? 내 아들이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넌 피할 정신이 있어? 서연우, 네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냐? 그녀는 몸을 가다듬고 내 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겼다. 박주미도 거들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가 멀쩡한 것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짙은 원망으로 바뀌었다. 우리 오빠가 저렇게 됐는데 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양심도 없어? 오빠 죽으면 내가 제일 먼저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 재수 없는 여자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밀치려 했다. 날카로운 손톱이 내 얼굴을 찌를 듯했다. 사람들 뭐해요? 의사 선생님은요? 당장 돈 내서 사람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하고 서 있어요? 모녀는 마치 내가 박주혁을 죽인 흉수인 양 합창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박주혁이 지금 어떤지 많이 다쳤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언제나 돈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연극을 차갑게 지켜보며 주머니에서 박주혁의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은 사고로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열어 뱅킹 앱을 켰다. 그 잔액 페이지를 그들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선명하고 조롱하는 듯한 숫자 4,300원. 돈은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심지어 조금 잠겨 있었지만 소란스러운 병원 복도에서 그들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당신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3억 5천은 어디 갔어요? 박주미 체면 세워주려고 차 사준다면서요? 그렇게 빨리 다 써버렸어요? 아니면 박주혁관이라도 미리 사둔 건가요? 김영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눈빛은 피했고 기세는 반으로 꺾였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박주미는 내 말에 격분했다. 그녀는 젊고 얼굴이 더 두꺼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니 잔액을 보고 소리쳤다. 이 돈 원래 우리 오빠 돈이었어. 오빠가 힘들게 번 돈 우리한테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연한 거지. 이제 오빠가 다쳤으니까 아내인 당신이 돈 내서 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책임 회피할 생각 마. 이토록 파렴치한 논리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참으로 당연하고 참으로 마땅하구나. 나는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각기 다른 표정들 동정, 비난, 구경거리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언쟁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휴대폰에서 오후에 나와 박주혁이 다투던 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서연우, 너 제정신이야? 걔 내 동생이야. 번듯한 차 한 대 없이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 내 돈, 박주혁한테 시집 왔으면 너도 내 거고 내 돈도 당연히 내 거지. 박주혁의 당당하고 파렴치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따귀가 되어 김영자와 박주미의 뺨을 후려쳤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세상에 저게 무슨 남자야? 아내 혼수금으로 여동생 차를 사줘? 들어보니까 3억이 넘는 돈 같은데 저건 목숨값 아니야? 저 엄마랑 동생도 진짜 이상하네. 아들이고 오빠가 죽어가는데 돈 생각만 하고 저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에 김영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다시 한번 같은 수를 썼다. 다리에 힘이 풀린 척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나 못 살아. 이 악독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 다 죽이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목소리만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듯 처절했다. 내 불쌍한 아들아. 저런 상종 못할 것을 들여서 이제 목숨까지 잃게 생겼구나. 하늘님아, 왜 눈을 뜨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울부짖으면서도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훔쳐보았다. 마치 내가 예전처럼 박씨 집안의 체면을 위해 얼른 자신을 부추겨 일으키고 얌전히 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예전의 서연우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그들이 어떻게 파멸해가는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3. 나는 바닥에서 뒹굴며 행패를 부리는 김영자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가식적이었으며 모든 글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음에 뭘 할지조차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집을 팔고 차를 팔아 박주혁을 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겠지. 안타깝게도 그녀의 관객은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때 또렷하고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 로비에서 노상방뇨는 금지인 거 모르셨어요? 어머님? 익숙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팽팽했던 내 신경이 순간 탁 풀렸다. 강지수였다. 나의 절친이자 나의 대변인, 내 어두운 인생의 유일한 빛. 강지수는 세련된 오피스룩에 10cm 하이힐을 신고 아우라를 뿜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 가녀린 어깨가 내게는 무한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여전히 열연 중인 김영자를 힐끗 보더니 붉은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다. 어머님 바닥 차가워요. 그러다 귀한 따님 차 사주신 돈까지 얼어붙겠어요. 나중에 병원비 또 들면 얼마나 아까워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김영자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목이 졸린 오리처럼 뚝 그쳤다. 강지수는 다시 분노로 가득 찬 박주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오빠랑 올케 피까지 빨아먹고도 비리다고 투덜댄다는 철없는 시누이님이신가? 올케 혼수금 2억으로 뽑은 차 타니까 기분 째지시나 봐요? 엑셀 밟을 때마다 사람 피 냄새라도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박주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무슨 헛소리야 라고 소리치며 강지수에게 달려들려 했다. 강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그 눈빛에는 직장 생활에서 단련된 살벌함이 담겨 있었고 박주미는 그 기세에 눌려 걸음을 멈췄다. 어디 쳐봐. 강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 렌즈는 바닥에 김영자와 겁에 질린 박주미를 향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심판해주세요. 아들이 아내 혼수금이 포함된 목숨값을 빼돌려 놀고 먹는 여동생 외제차 사주느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는 돈이 없어 남편을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작자는 병원 로비에서 드러눕고 딸이라는 작자는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현대판 기생충이 뭔지, 시월드의 최후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내가 감히 김영자는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에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다. 아픈 척할 겨를도 없이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손대지 마세요. 여긴 병원이지 댁들 집 안방이 아닙니다. 수간호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보안요원 2명을 데리고 와 소리쳤다. 김영자는 어쩔 수 없이 손을 거두었지만 그 원망스러운 눈은 마치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눈으로 방관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내 마음은 죽었고 정도 끊어졌으니 당신들이 아무리 발광해도 나를 조금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 그 의사였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다. 보호자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처치는 모두 시도했지만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포기하고 보존치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존치료. 모두가 이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김영자와 박주미의 눈에는 협박과 명령이, 강지수의 눈에는 걱정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에 목이 칼칼했다. 나는 의사의 눈을 마주하며 평온하고 또렷하게 몇 글자를 내뱉었다. 그럼 보존 치료로 하세요. 복도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모두가 내 결정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충격을 무시하고
천천히 김영자 모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돈 가져간 사람이 책임지고 구해야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고차 딜러한테 연락해서 그간 나온 차 파세요. 서두르면 아직간니 하우지도 모르잖아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서연우, 너 미쳤어? 진짜 미쳤구나. 저 사람은 우리 오빠고 내 남편이야. 어떻게 오빠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박주미의 비명이 복도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나를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쳐다봤다. 나는 그녀가 내 코를 향해 뻗은 손을 가볍게 치웠다. 힘은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남편인 건 맞아. 내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 목숨값을 가져갈 때 그가 내 친오빠라는 생각은 했니? 한마디에 박주미는 할 말을 잃었다. 김영자는 마침내 내가 농담이나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비통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연우야, 어미가 안다. 내 마음에 화가 많은 거. 주혁이가 잘못했지.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다 이 집안 잘 되자고, 주미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니? 너희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았어. 주혁이가 네 생일 선물 사주려고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었던 거 잊었니? 그녀는 이미 현실에 달아 없어진 과거의 추억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내 마음속에 남은 온정을 깨우려 했다. 안타깝게도 내 마음은 유산했던 그날 오후에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연기 그만하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눈에는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역겨우니까요. 김영자의 울음소리가 식고 얼굴 표정이 굳었다. 감성파리가 통하지 않자 그들은 즉시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냈다. 그래, 집을 팔면 되잖아. 박주미는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눈을 빛냈다. 너희 집은 결혼 후에 산 거니까 네가 돈을 더 많이 냈어도 부부 공동재산이야. 우리 오빠 몫이 절반은 된다고. 당장 집 팔아서 오빠 구해. 김영자도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 집 팔자. 그 집은 원래 우리 박씨 집안 몫이 절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주혁이 목숨 구하는 데 쓰는 건 당연하지.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두 마리가 눈앞에 먹잇감을 노려보듯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줄곧 그 작은 투룸 아파트가 우리 둘이 결혼 후 함께 팬더에서 산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딱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 그들 앞에 내밀었다. 소유자란 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똑똑히 보세요.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사서 두 분 명의로 등기한 집이에요. 저희가 신혼집이 없으니까 잠시 살라고 빌려주신 것뿐이고요. 법적으로 이건 제 혼전 재산입니다. 박주혁 씨랑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10원 한 장 관계없어요. 원본은 진작에 부모님 댁 금고에 넣어두었다. 김영자와 박주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들은 그 사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눈빛으로 불태워버릴 기세였다. 그들의 입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완전한 망연자실. 그들이 가장 믿었던 의지처, 그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것이 내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절망 속에서 박주미는 갑자기 미친 듯이 내 가방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거짓말. 네가 돈 숨겨놨을 거야. 가방 안에. 네 가방 안에 카드 있을 거 아냐. 그녀는 아마 내 가방이 명품이니 안에 감나가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다. 안타깝게도 나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사치품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지수가 재빨리 박주미의 손목을 낚아채 힘껏 뿌리쳤다. 박주미는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강도야. 병원에서 대낮에 강도짓이야.
강지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즉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방금 들어갔던 보안 요원들까지 다시 달려나왔다. 그만해요. 나는 지겹고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들이 행패를 부릴 때 내가 몰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였다. 경찰의 등장은 김영자 모녀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경찰 앞에서 평온하고 또렷하게 박주혁이 어떻게 3억 5천을 빼돌렸고 내가 어떻게 무일푼이 되어 남편을 구할 돈이 없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다. 은행 이체 내역과 그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다 듣고 나서 김영자 모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것은 가정사였기에 조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의 결과는 당연히 흐지부지 끝났다. 경찰이 돌아간 후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김영자와 박주미, 그 핏기 없이 하얗고 절망과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찬 두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잔인함에 가까운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자 오빠가 성스의 경계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돈이 번쩍이는 새 차가 되어 어느 주차장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벌이다. 오, 경찰의 등장은 김영자 모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은 찬물과 같았다. 병원의 진료비 독촉장이 최후 통첩처럼 간호사의 차가운 손을 거쳐 김영자에게 전달되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은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김영자는 그 얇은 종이를 들고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손을 떨었다. 그녀는 마침내 곁에 있는 박주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애원과 명령이 섞여 있었다. 주미야, 돈 내놔. 일단 네 오빠부터 살려야지. 박주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그 돈은 김영자의 살인적인 눈빛에 못 이겨 그녀는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량 대금으로 다 냈어. 취득세랑 보험료도 내고 나 가방도 하나 샀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우 3천만 원도 안 남았어. 짝. 맑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김영자의 손바닥이 박주미의 뺨을 강타했다. 김영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평생 그 보물 같은 딸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죽일 듯이 때렸다. 박주미의 뺨에는 순식간에 선명한 5 손가락 자국이 떠올랐다. 그녀는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 철없는 것, 내 오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넌 아직도 내 차, 내 가방 생각만 하냐. 김영자는 목이 쉰 소리로 악을 썼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유유히 입을 열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급할 거 없잖아요. 차는 아직 있잖아요. 신차는 출고하자마자 감가상각 20%라지만 지금 팔아도 크게 손해는 안 볼 텐데요. 아드님, 저 안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내 말은 불쏘시개가 되어 모녀 사이에 새로운 전쟁에 불을 붙였다. 박주미는 차를 판다는 말에 즉시 발끈했다. 그녀는 뺨을 부여잡고 울며 소리쳤다. 안 돼, 안 팔아. 내 인생 첫 차란 말이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드라이브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차 팔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 네가 아직도 체면을 차려? 네 오빠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체면만 중요해? 김영자는 화가 나서 다시 손을 들었다. 왜 나한테만 그래? 서연우 저 여자는 돈 있잖아. 대기업 과장이라며. 한 달 월급이 우리 오빠 연봉보다 많다며. 저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해. 박주미는 이성을 잃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돈을 냈으면 내가 널 때렸겠냐.
모녀는 병원 복도에서 돈 때문에, 차 때문에, 그 우스꽝스러운 체면 때문에 큰 소리로 다투고 서로를 비난했다. 추태가 말이 아니었다. 한쪽은 상대가 이기적이라며 자기 즐길 것만 생각한다고 욕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가 무능해서 며느리 돈도 뜯어내지 못한다고 원망했다. 한때 견고했던 모녀 동맹은 돈과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나는 마치 제3자처럼 이 개싸움 같은 희극을 냉담하게 감상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녹아들고 싶었던 가족이었다. 얼마나 우스운가. 결국 이 싸움은 김영자의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쌈짓돈 몇 푼을 꺼내고 내 앞에서 온갖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흑백을 전도하여 나를 죽어가는 남편을 외면하는 악독한 며느리로 만들고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하소연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우물쭈물하며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몇십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다. 1시간 가까이 소동을 피운 후에야 그녀는 의자에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간신히 첫 수술비를 마련한 것이었다. 박주혁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흐릿한 눈에는 원망이 실체가 되어 나를 삼킬 듯했다. 나는 그녀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내 아들만 낳아봐라. 그때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마주보며 심지어 입꼬리를 당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내 말은 그녀의 팽팽한 신경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덫이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엄마. 박주미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부추겼다. 복도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조용한 계단으로 몸을 돌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아지며 강지수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떴다. 찾았어. 박주혁 교통사고. 뭔가 이상해. 경찰 친구 말로는 가드레일에 부딪힐 때 속도가 엄청 빨랐대. 그리고 목격자 말에 따르면 당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랑 격렬하게 다투는 것 같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어. 여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방금 피어오른 통쾌함은 순식간에 더 깊고 차가운 한기로 대체되었다. 6.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박주혁의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환자분은 생명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병원 이송이 늦었고 뇌에 가해진 충격이 심각하여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깨어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분들은 장기적인 간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활과 유지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식물인간. 이 네 글자는 청천벽력처럼 김영자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돈을 마련하느라 이미 심신이 지쳐있던 그녀는 이 소식을 듣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눈은 텅 비었고 입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 내 희망이, 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박주미는 처음의 충격이 지나간 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안도와 고소함의 기색을 포착했다. 그렇다. 살아있고 건강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현금 인출기가 되어줄 오빠만이 좋은 오빠다. 침대에 누워 돈만 축 내고 심지어 자신의 차까지 팔게 만들 수 있는 오빠는 그저 짐일 뿐이다. 그들의 가족에는 이토록 저렴했다. 나는 그쪽의 소동은 무시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강지수가 보낸 메시지만이 맴돌았다. 조수석의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강지수에게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고 그 여자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강지수의 일 처리는 빨랐다. 다음 날 나는 모든 자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 이서아. 내 인생에서 한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던 이름. 박주혁의 첫사랑. 자료에 따르면 이서아는 사고에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경찰이 오기 전에 혼자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 간단한 치료만 받고 퇴원했다고 한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한 것이다. 강지수는 또한 이서아가 최근에 이혼하고 해외에서 돌아왔으며 귀국하자마자 박주혁과 연락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내 심장이 한 뼘 한 뼘 가라앉았다. 결국 소위 말하는 가정의 책임감은 모두 나를 배신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내 돈을 당연하게 쓰며 자신의 원가족의 구멍을 메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돈으로 자신의 첫사랑에게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였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강지수가 알려준 연락처로 이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서아는 세련되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나를 본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히려 승리자의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우 씨, 오랜만이네요. 생각보다 초췌해 보여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고 나던 날 차에 같이 있었죠? 이서아는 커피를 젓던 손을 멈칫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인정했다. 네, 맞아요. 그녀는 나의 충격과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박주혁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렸다고 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었다고. 그는 그녀에게 나와는 이미 감정이 없으며 시기가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했다. 당신의 그 강한 성격과 쪼잔함에 질렸대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숨막힌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나뿐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3억 5천, 제 목도 있었나요? 내가 갑자기 물었다. 이서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요란했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주혁 씨가 그랬어요. 그중에 1억은 나한테 줄 위자료라고. 예전에 나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요. 나머지는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할 자금이라고 했어요. 사고 나던 날 그는 막 돈을 이체하고는 신이 나서 새로 생긴 미슐랭 레스토랑에 축하하러 가던 길이었다. 우리 둘이 당신 얘기, 이혼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한눈 팔다가 그랬구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도 어리석은 효심 때문도 아니었다.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 이중의 배신. 나는 테이블 아래에 손을 굳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피는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서아를 보며 평온하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 사랑해요? 이서아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겠지. 수억 원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남자인데 사랑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의 대화는 내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에 전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김영자와 박주민은 이미 돈이 바닥나 있었다. 박주혁의 치료비는 태산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다시 나에게로 눈을 돌렸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썼다. 그들은 친척, 친구, 동네 이웃들에게 미친 듯이 내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라. 박주혁이 나랑 결혼하고부터 되는 일이 없었다고. 내가 진작에 바람나서 밖에 젊은 남자를 숨겨두었고 그래서 박주혁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내가 집안 돈을 전부 들고 도망쳤고 이제 와서 박주혁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고. 온갖 더럽고 악독한 말들이 내게 쏟아졌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먼저 내 명예를 실추시켜 나를 불충하고 불의한 악녀로 만든 다음 박주혁의 법적 배우자라는 명분으로 나를 고소하여 박주혁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여론을 통해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는 속셈이었다. 강지수는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그 집안은 미쳤다고 욕했다. 서연우, 우리 저것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아니, 나는 잿빛 하늘을 보며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 저럴수록 나한테 더 유리해. 여론전을 하고 싶어? 날 망가뜨리고 싶어? 그럼 나도 그 장단에 맞춰주지. 자기들 무덤을 직접 하게 만들어줄 거야. 7.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맥에 퍼져나갔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아랫집 이웃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 정체 모를 친척에게 안부 전화를 받고는 내가 정말로 박주혁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넌지시 떠보셨다.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동료들의 궁금한 시선에는 그저 눈시울을 붉히며 집안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라고만 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나는 상심하고 억울하고 무력한 모습을 연기했다. 마치 폭우에 젖은 메추라기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에 김영자 모녀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들은 내가 두려워하고 여론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시기가 무르익었다. 나는 병원에서 간병 중인 김영자를 직접 찾아갔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은 흐리멍덩했지만 나를 볼 때의 그 악독함과 원망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내 아들 죽었나 보러 왔냐?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비꼬는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침대 옆 협탁에 놓았다. 어머님, 제가 닭백숙 좀 끓여왔어요. 어머님이랑 주미 씨도 몸보신하셔야죠. 나의 유화적인 태도에 김영자와 박주미는 모두 얼어붙었다. 나는 병상에 생기 없이 누워있는 박주혁을 보며 적절하게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 저 생각 다 했어요. 주혁 씨가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저렇게 된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우리 이혼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주혁 씨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질게요. 김영자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내가 마침내 압박에 못 이겨 타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허리가 순간 꼿꼿해졌고 태도는 즉시 거만해졌다. 이혼? 좋아.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지. 그동안 우리 박씨 집안 밥 먹고 우리 집안 물건 썼으면서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나? 그렇게는 안 되지. 네 명의로 된 재산 전부 내놔. 그리고 내 월급 통장도. 앞으로 내 월급은 매달 나한테 보내. 주혁이 치료비로 써야 하니까. 박주미도 옆에서 부추겼다. 맞아. 너 비자금 숨겨놨을 거 아냐. 오빠가 그랬어. 너 머리 잘 굴리는 여자라고. 전부 다 내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여전히 추악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저항인 척 연기했다. 어머님, 집이랑 차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월급 통장은 드릴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앉아서 재산 분할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요. 나의 양보는 그들에게 내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얘기? 좋아. 네가 알거지가 될 때까지 얘기해보자고. 그때 나는 마치 무심결에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정보를 흘렸다. 제 수중에 금융상품이 하나 있어요. 결혼 후에 몇 년간 모은 건데 한 5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공동 재산일 거예요. 5억. 김영자와 박주미의 눈이 순간 빛났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탐욕은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좋아. 그럼 얘기하자. 김영자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바로 전화를 걸어 친척이라는 변호사 한 명을 불렀다. 번지르르한 얼굴에 눈빛이 교활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이혼 합의서에서 나를 철저히 짓밟을 준비를 했다. 주말, 한 찻집의 별실에서 나와 강지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상대방은 역시나 미리 작성해 온
극도로 가혹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합의서에는 내가 5억 원의 금융상품을 포기하고 집과 차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이혼 후에도 박주혁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노예 계약서였다. 그 친척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마치 선심 쓰듯 말했다. 서연우 씨, 박 씨 집안에서도 두 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서명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김영자와 박주민은 맞은편에 앉아 감출 수 없는 의함과 경멸이 담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미 덫에 걸려 도살되기만을 기다리는 양처럼 쳐다봤다. 나는 그 합의서를 들어 꼼꼼히 읽었다.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조항들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속으로는 냉소했다.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구나. 미끼와 낚싯바늘까지 통째로 삼켜버렸어. 8. 찻집 별실에는 고풍스러운 단향이 피어올랐지만 공기 중에 만연한 탐욕과 계산을 가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 노예 계약서 같은 합의서를 들고 망설이고 가련한 척 연기했다. 내 손가락은 서명란 위에서 멈춘 채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서연우, 뭘 망설이는 거야. 우리 오빠가 너 때문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그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박주민은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바심 내며 재촉했다. 김영자도 착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을 짜내며 흐느꼈다. 연우야, 이 늙은 어미가 불쌍해서라도, 침대에 누워있는 주혁이가 불쌍해서라도 제발 서명만 하면 우리 계속 한 가족이야. 앞으로 내가 널 친딸처럼 아껴줄게. 친딸?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들의 친딸은 피와 땀을 짜내 보물 같은 아들의 목숨을 연명시키는 존재인가? 맞은편의 친척 변호사도 책상을 두드리며 나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했다. 서연우 씨,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 합의서는 당신에게 이미 매우 관대한 조건입니다. 만약 계속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면 당신이 혼인 중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편을 유기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한 명은 위협하고 한 명은 회유하고 한 명은 감정에 호소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들 모두는 내가 다음 순간 굴욕적으로 내 이름을 쓸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지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나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지만 내 눈짓을 받고 꾹 참았다. 김영자와 박주미가 내가 곧 서명할 것이라 믿고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당황한 시선 속에서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들어 재생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삑 소리와 함께 별실 안에는 익숙하면서도 그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주혁의 목소리였다. 서연우, 너 제정신이야? 걔 내 동생이야? 번듯한 차 한 대 없이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 내 돈, 박주혁한테 시집 왔으면 너도 내 거고 내 돈도 당연히 내 거지. 첫 번째 녹음. 박주혁이 직접 3억 5천을 박주미에게 차 사주라고 보냈다고 인정하는 내용. 김영자와 박주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내 손에 이런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두 번째 녹음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서아였다. 맞아요. 주혁 씨가 그랬어요. 그중에 1억은 나한테 줄 위자료라고. 사고 나던 날 그는 막 돈을 이체하고는 신이 나서 새로 생긴 미슐랭 레스토랑에 축하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두 번째 녹음은 박주혁이 혼인 중 외도를 했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별시라는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김영자의 입술은 떨렸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박주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 번지르르한 친척 변호사는 더욱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시선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오늘 김영자는 박씨 집안의 어른 몇 분을 일부러 모셔왔다. 원래는 증인으로 세워 나를 압박하려던 속셈이었지만 지금 그 소위 증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 망치처럼 그들의 마지막 환상을 깨부쉈다. 이 정도면 혼인 중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한가요? 이 가정을 누가 직접 파괴했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한가요? 나는 그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내가 진작에 강지수의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작성해둔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힘껏 내리쳤다. 그 큰 소리에 김영자와 박주민은 움찔했다. 이혼? 좋죠. 민법에 따라 박주혁 씨는 혼인 중 외도와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혼 시 저 서연우는 무책 배우자로서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공동재산에서 전 딱 하나만 원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그 모녀를 가리켰다. 당신들, 박주혁 씨가 저에게서 빼돌린 그 3억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박주혁 씨의 향후 모든 치료비, 간병비는 저와 무관하며 그의 목숨값을 가져가 차 사고 가방 산 그의 친동생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내 말은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더러운 속살을 드러냈다. 너, 이 나쁜 년, 날 속였어. 김영자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격분하여 마치 화난 암사자처럼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내 얼굴을 찢어버릴 기세였다. 꾹 참고 있던 강지수가 마침내 나설 때가 왔다. 그녀와 그녀가 데려온 친구 2명이 미친 듯이 날뛰는 김영자를 가볍게 막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꿈쩍도 않고 서서 그녀가 분노의 차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느껴졌다. 3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이 순간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9. 녹음 사건은 박씨 집안 친척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원래 김영자 편에 서서 나를 불효한 며느리라고 비난하던 어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태도를 바꿨다. 혼인 중 외도, 상간녀와 여동생에게 재산 빼돌리기, 사고가 나자 아내에게 집 팔아 목숨 구하라고 강요하기. 하나하나가 인륜과 도덕의 선을 넘는 행위였다. 김영자 모녀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서아를 찾아가 대질 신문을 하려 했다. 그녀에게 내가 먼저 박주혁을 유혹했다고 증언해달라고 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이서아의 전화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고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다. 이 영리한 첫사랑은 이득을 챙기고 관계를 정리한 후 진작에 멀리 날아가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병원의 독촉장은 눈송이처럼 매일같이 김영자의 손에 날아들었다. 박주혁은 식물인간이지만 매일의 영양제, 간병비, 병실료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박주민은 차를 팔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 갓 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된 차는 싸게 사려고 2차 판매점에서 구매한 데다 고액의 할부까지 끼어 있었다. 지금 팔면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절망이 파도처럼 모녀를 덮쳤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예상했지만 동시에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병원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내 회사 앞에서. 그날 오후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동료들과 웃으며 사옥을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김영자와 박주민은 마치 두 유령처럼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김영자는 내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주저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충격, 호기심, 의문. 연우야,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영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면서
손을 들어 자기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몇 번 만에 자신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내가 주혁이를 잘못 가르쳤어. 내 욕심이 과했다. 제발. 주혁이가 아직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다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서럽게 울었다. 박주미도 옆에 무릎을 꿇고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돈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차 팔게요.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일해서 돈 갚을게요. 제발 우리 오빠 외면하지 마세요. 오빠, 아직 젊잖아요. 그들의 연기는 여우주연상감이었다. 주변 동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들의 고육지계에 넘어가 잘못을 뉘우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연기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좀 우습기까지 했다. 진작에 이럴 것이지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박주혁이 자신들의 의지처라는 걸 깨닫고 돈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늦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망신 주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거의 부드럽다고 할 수 있는 태도로 김영자를 부추기려 손을 뻗었다. 내 손길에 그녀는 움찔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내 목소리에는 흐느낌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나의 마음 약한 모습에 김영자와 박주미의 눈에 순간 희망의 빛이 번졌다. 그들은 이 무릎꿇음으로 마침내 나의 동정심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받아주며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나는 더 이상 그 3억 5천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자와 박주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아니,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화제를 전환했다. 저를 도와서 한 가지 일만 처리해 주셔야 해요. 이 일만 잘 되면 3억 5천은 물론이고 제가 큰 돈을 더 마련해서 주혁 씨 치료비로 드릴 수 있어요. 내 말은 거대한 미끼가 되어 그들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들은 나를 탐욕과 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쳐다봤다. 마치 목말라 죽기 직전의 물고기가 구원의 단비를 본 것처럼. 무슨 일인데? 말만 해.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김영자는 조급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병원 근처의 한 찻집으로 데려갔다. 여전히 그 계산으로 가득 찼던 별실. 다만 이번에는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불안하게 앉아 갈망과 아첨의 눈빛을 보내는 모녀를 보며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여유롭게 꺼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주혁 씨 앞으로 고액의 상해보험을 들어둔 게 있어요. 내 말에 김영자와 박주미의 눈이 동그래졌다. 보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보험금은 30억 원으로 아주 높아요.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30억. 이 숫자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의 호흡이 가빠졌고 눈에서는 탐욕이 흘러 넘칠 듯했다. 30억이면 박주혁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남은 돈으로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럼 보험금은? 박주미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침이 흘러나올 지경이었다. 수익자는 저예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색이 절반쯤 사라지고 긴장과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보며 속으로 비웃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졌다. 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 부부 관계가 화목했고 주혁 씨의 사고가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만약 보험사에서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심지어 주혁 씨가 사고 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보험금 지급은 매우 복잡해지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당신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건 가족 내부 양해각서예요. 당신들이 여기에 서명해서 이전에 가정불화로 인해 잠시 정신이 혼미해서 그 3억 5천을 빌려갔으며 장래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동시에 박주혁 씨의 모든 재산 상속권, 이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인정하면 제가 보험사에서 30억 원의 배상금을 받은 즉시 그 돈 전부를 당신들에게 이체해서 주혁 씨 치료비로 쓰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당신들의 서명뿐이에요. 이 종이 한 장으로 보험사에 우리 가족의 화목함을 증명하고 30억 원의 목숨값을 얻는 거죠. 나는 그들을 보며 나 자신도 믿을 만큼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득인 장사잖아요. 안 그래요? 김영자와 박주민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떡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각서 한 장으로 30억 현금을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횡재였다. 재산 상속권 포기? 박주혁은 지금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데 그 명의로 무슨 재산이 있겠는가. 그 아파트는 이미 내 혼전 재산임이 증명되었다. 3억 5천 빼돌린 사실 인정? 30억만 받을 수 있다면 3억 5천은커녕 3,500만 원이라도 인정할 판이었다. 거대한 이익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경계심과 이성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내가 할게. 김영자는 펜을 집어들고 거의 빼앗다시피 각서 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붉은 인주로 지장까지 꾹 눌렀다. 박주미도 똑같이 따라했다. 마치 서명을 늦게 하면 그 30억이 날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들이 서명하는 동안 나는 강지수에게 옆에서 모든 과정을 녹화하게 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들이 서명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고 희망이 눈앞에 있다는 듯 흡족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서명이 완료된 각서를 챙겼다. 얼굴에서 부드럽고 진심 어렸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냉소와 조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투의 변화에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서연우, 너 무슨 뜻이야? 김영자가 불안하게 물었다. 나는 웃었다. 더없이 환하게, 그리고 더없이 잔인하게. 별 뜻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주혁 씨를 위해 가입한 그 보험 약관에는 면책 조항이 하나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즉 제 남편 박주혁이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 즉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발생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영자와 박주미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당신들이 방금 친필로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어서 박주혁 씨의 재산 이전을 인정한 이 양의 각서와 제 수중에 있는 그가 이서아와 외도하고 1억 원을 위자료로 빼돌린 녹음 증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박주혁 씨의 교통사고가 면책 조항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보험사에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0억 원의 보험금,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는 손에 든 각서를 흔들며 입꼬리를 더욱 끌어올렸다. 자신들의 악의적인 재산 이전 사실과 박주혁 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문서에 서명한 셈이죠. 축하해요. 당신들 손으로 유일한 희망을 직접 묻어버린 것을. 10일, 김영자와 박주민은 마치 벼락을 맞은 조각상처럼 의자에 굳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져 결국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입을 뻐끔거리고 목에서는
허하는 소리가 났지만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절망,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내가 화해를 제안한 순간부터 그들을 위한 거대한 함정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며 걸었지만 매 걸음이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였다. 그들은 구원의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건넨 지옥행 열쇠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너 정말 독하다. 한참 후에야 김영자가 이 사이로 겨우 몇 글자를 쥐어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마치 악마처럼 쳐다봤다. 나는 모든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독하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죠? 난 그저 당신들이 나에게 쏜 화살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강지수와 함께 별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박주미의 무너지는 비명과 김영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들이 친필로 서명한 죄의 증거와 박주혁의 모든 외도 증거를 가지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첫째, 이혼 판결. 둘째, 박주혁이 혼인 중 중대한 유책 배우자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의 전부를 내가 분할받을 것을 요구. 이 집안에 원래 재산이랄 게 거의 없었지만 내가 원한 것은 공정함이었다. 셋째, 김영자. 박주미 모녀가 악의적으로 빼돌린 3억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판결. 그들이 직접 서명한 양의 각서 덕분에 모든 것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각서는 그들을 무너뜨린 마지막 덫이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 그들의 변호사는 내가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서명하게 했다고 변론하려 했지만 내 변호사는 그저 강지수가 녹화한 그 영상을 재생했을 뿐이다. 영상 속에는 그들이 서명할 때의 탐욕스럽고 조급한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고 나의 모든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김영자와 박주미는 3억 5천이라는 거액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주혁이라는 치료비의 무적행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박주미가 아직 온기도 식지 않은 새 차를 팔았지만 할부를 갚고 나니 남는 돈은 쥐꼬리만 했다. 빚을 갚고 박주혁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그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낡은 집을 내놓았다. 하룻밤 사이에 위세를 부리던 상류층에서 빚더미에 앉은 길거리의 쥐 신세로 전락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구청에서 나오던 날 햇살이 참 좋았다. 손에 쥔 붉은 이혼 서류는 마치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승선권 같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3년간의 억울함, 억압, 고통,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숨을 내뱉자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강지수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건네며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 서연우.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걸. 나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아주 달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정말 좋네. 1년 후 나는 돌려받은 3억 5천에 내 저축을 더해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만의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사업은 크지 않았지만 나날이 번창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세련된 단발머리로 자르고 화장을 배웠고 운동을 시작했다. 한때 돈을 아끼느라 사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하나씩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눈빛이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1년 전 그 초췌하고 눈에 생기가 없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지수는 가끔 박씨 집안 사람들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김영자는 박주혁을 간병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50대 나이에 70대처럼 보이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박주민은 거대한 빚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조건 나쁜 남자와 서둘러 결혼했다고 한다. 결혼 후 남편은 그녀 집안이 밑빠진 독이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했다. 그들의 낡은 집은 팔렸고 더 외지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나는 들으면서 마음에 동요가 없었다. 불쌍한가? 그럴지도. 하지만 그건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한 번은 내가 시내에서 새 프로젝트를 위해 물품을 구매하러 쇼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을 보았다. 김영자였다. 그녀는 잿빛의 낡은 옷을 입고 휠체어를 밀며 등을 구부린 채 인파 속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었다. 머리는 이미 완전히 하얗게 새어 마른 풀 같았다. 휠체어에는 박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무표정하게 입가에는 침을 흘리며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그의 앞머리를 날렸고 사고로 남은 흉측한 흉터가 드러났다. 그때 김영자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내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코트를, 내 얼굴에 정교한 화장을, 내 손에 들린 쇼핑백을.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시선이 마주친 것은 불과 몇 초.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거의 도망치듯 휠체어를 밀어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다.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가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그 모자의 초라한 뒷모습이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낡은 지갑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찾아냈다. 박주혁의 그 카드였다. 이혼 후 그들 가족 모두를 차단했지만 이 카드는 구석에 잊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아파트 아래 ATM기로 갔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조회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조롱하는 듯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4,300원. 나는 출금 버튼을 눌렀다. 기계는 동전 4개와 구겨진 100원짜리 지폐 3장을 뱉어냈다. 나는 이사 300원을 손에 쥐고 은행을 나왔다. 병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입구에는 붉은색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 서 있었다. 나는 모금함 앞으로 걸어가 손을 들었다. 몇 개의 동전이 햇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그들이 남긴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일을 해야 하지?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손을 거두고 길가의 쓰레기통 옆으로 걸어갔다. 나는 손안에 4,300원과 그 얇은 은행 카드를 보았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철컥. 그것들은 모두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졌다. 나의 어리석었던 3년의 결혼 생활을 던져버렸다. 나의 우둔했던 과거를 던져버렸다. 그 모든 배신과 상처와 추악함을 던져버렸다. 나는 손을 툭툭 털었다. 마치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것처럼 내 세상은 이제부터 맑고 고요할 것이다.